뚫을 수 없으면 영입해라. 네가 가져. 이것이 바로 유벤투스에 대한 현지의 조언입니다. 왜? 김민재가 나폴리에 있으면 뚫을 수가 없으니까. 동기자입니다. 조금 전 한국 시간 토요일 아침에 끝난 나폴리와 유벤투스의 경기에서 김민재의 맹활약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현지 반응 소개해드립니다. 일단 결과 리그 선두 나폴리가 2위로 추격해오던 유벤투스에 무려 5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앞선 17경기 동안 유벤투스가 다 합쳐서 7실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 한 경기 만에 5실점을 당했어요. 유벤투스 입장에서 깜짝 놀랄만한 그런 경기였고,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의 경기를 간단하게 보죠. 일단 기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후스코드 기준, 그러니까 옵트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드 기준입니다. 평점이 7.7입니다. 7.7이면 선발 선수 두 팀 통틀어서 4위예요. 골 넣은 선수 3명을 제외하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골 넣은 선수는 당연히 이런 기계식 평점에서는 평가가 확 뛰잖아요. 그 선수들 빼고 이제 경기력으로 승부하자, 경기력으로, 이런 선수들 중에서는 김민재가 1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시스트한 선수 디로렌조처럼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보다도 김민재가 더 높아요. 자, 볼터치 95회 전체 1위입니다. 당연히 개인 점유율, 즉 공을 가지고 있었던 시간도 김민재가 제일 길고요. 두 팀 통틀어서 제일 길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패스 성공률 95%, 이거 선발 선수 중에 2위입니다. 1위는 역시나 로버트카였고요. 정확한 패스 횟수 69회, 두 팀 통틀어서 1위. 이 부분에서는 김민재는 이 경기뿐 아니라 이번 시즌을 통틀어도 세리아 모든 선수 중에 1위죠. 이 경기에서도 확실히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키패스를 한번 기록했어요. 키패스라는 거는 동료의 슛으로 이어진 패스, 동료가 날린 슛이 들어갔다면 어시스트가 되었을 그런 패스죠. 센터백이 이걸 기록하기 굉장히 힘든데, 김민재가 경기 초반에 오시멘에게 준 굉장히 멋진 그 스루 패스를 통해서, 찍어찬 장거리 스루 패스였죠. 이 플레이를 통해서 키패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비면에서도 스탯이 좋아요. 태클 5회 전체 1위입니다. 이 태클은 슬라이딩 태클뿐 아니고 스탠딩 태클, 그러니까 서서 빼는 것도 포함하는 거죠. 태클 성공률 100%, 시도한 건 다 성공했다. 그다음에 가로채기 2회, 걷어내기 5회, 둘 다 두 팀 통틀어 2위. 그리고 이제 실점 상황이 있는데, 디마리에게 늦은 실점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근처에서 공을 이제 빼앗을 수도 있었지만 못 뺏은 것 때문에 김민재 실책이냐, 김민재 잘못이냐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이 후스코어드는 김민재의 에러, 실책으로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이 수비수의 실수로 인해서 나은 실점이면 그 빨간색 E 표시와 함께 에러라고 표시가 뜨거든요. 그게 없었어요. 김민재의 개인 잘못은 아니었다라는 이제 이 통계 사이트의 판정이었습니다. 자,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살펴보죠. 자,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딱히 김민재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날 5대1로 대승을 했겠다, 골 넣은 선수도 많겠다, 김민재까지 순서가 오지 않죠. 그런데 이 팀의 압박 전술을 통해서 만든 득점이 거론되자 김민재 이름이 나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김민재와 라흐마니는 자기 뒤에 30-40m 공간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종종 롱볼을 잡아내기 위해 달려가야 하지만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방침이다.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와 라흐마니 선수가 수비 라인 앞으로 밀어붙이고 압박 라인을 형성해 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쉽게 말해서 쫄지 않기 때문에 우리 팀이 이렇게 유벤투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압박 축구를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전술적인 기여도를 높이 사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칼초 메르카토 웹, 그렇게 신빙성이 높은 매체는 아닙니다만 경기 끝나자마자 재밌는 기사를 냈어요. 유벤투스의 김민재 영입설 기사가 경기 직후에 바로 나왔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번 경기에서 봤듯이 유벤투스 수비진 구리다. 그러니까 수비가 허술하고 특히 센터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김민재를 사야 한다. 또한 유벤투스가 이미 노리고 있다. 그러면서 김민재를 사기 위해서는 유벤투스가 현금으로는 안 되니까 모이스킨을 끼워 넣어서 돈을 얹고 이런 방안까지 제시가 돼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김민재 선수를 유벤투스가 노린 적이 있긴 하죠. 그 대신에 현재 뛰고 있는 이번 경기에서 나왔다가 오시멘한테 털린 그 글레이송 브레메르를 샀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까지만 상황만 놓고 보면 나폴리가 훨씬 싸게 산 김민재가 브레메르보다 더 잘하고 있죠. 브레메르도 이번 시즌 내내 아주 못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나폴리와의 경기는 부상에서 회복한 지 얼마 안 된 여파였는지 아니면 그냥 오시멘이 좀 어려웠는지 털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적설이 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유벤투스는 이날 나오지 못한 센터백 루가니와 보누치, 두 명의 이탈리아 대표 출신이, 루가니는 그냥 좀 기량이 쇠퇴했고 보누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계약 만료쯤이 되면은 새 센터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전급인 김민재를 사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김민재가 이경기에서 임팩트가 좋았는지 이 이적설 기사가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재밌어서 한번 소개해봤고요. 자, 현지 평점입니다. 먼저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 뭐 좀 굉장히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선수에 대한 촌평을 하지 않고 이제 평점만 덜렁 내놓는 그런 곳이죠. 김민재에게 7.5점을 줬어요. 득점이나 어시스트를 한 것도 아닌데 센터백이 7.5점이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다만 이거는 이제 팀 전체가 다 높았다는 것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 어시스트 등을 하지 않은 선수는 7점으로 내려간 선수가 많아요. 심지어는 김민재 파트너인데 득점을 한 라흐마니조차 7이에요. 그런데 김민재는 7.5다. 그래서 김민재와 골키퍼 메레트, 또 어시스트를 한 디로렌조, 중원을 잘 지켜준 로버트카 이렇게 4명이 7.5를 받았고 보시면 오시멘, 크바첼리아 하나 둘 셋 넷을 뺐으니까 한 10명 정도가 7에 있겠네요. 김민재는 그 정도를 밑에 깔고 7.5에 있습니다. 스펠리티 감독이 8, 1골 2도움을 기록한 크바첼리아가 8.5, 2골 1도움을 기록한 오시멘이 9에 있었습니다. 다음 유로스포르트입니다. 유로스포르트는 김민재에게 6.5점을 줬어요. 여기는 이제 이런 평가를 했네요. 디마리아의 골 상황에서 로카텔리를 막는 게 늦었다. 충분히 좋은 경기에서 딱 한 번 흘렸다. 그러니까 디마리아에게 골을 내준 상황, 실점 상황 얘기 드렸죠? 김민재 실책은 아니다라는 입장, 여기도 뭐 책임이 없진 않지만 큰 실책은 아니었다. 그리고 나머지 경기력이 좋았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스포르트의 평점도 대체적으로 나폴리가 대선했다 보니까 높은 편인데 여기서 재밌는 건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흐마니가 김민재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점이죠. 좀 부연 설명을 해보면 이날 아미르 라흐마니의 플레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라흐마니에 대해서 촌평을 해놓은 매체들도 보면 라흐마니가 뭐 실수를 언제 했고 막 늘어놓고 있는데 단적으로 딱 기억나는 것만 봐도 이제 크로스가 위협적으로 날아올 때 라흐마니가 발을 잘못 떼서 자책골이 될 뻔했는데 메레트 골키퍼가 쳐내서 무마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패스미스가 있었죠. 패스미스가 디마리아에게 인터셉트를 당했고 그걸 디마리아가 슛을 했는데 골대 맞았어요. 그거 들어갔으면 경기 달라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 라흐마니는 빌드업과 수비 양면에서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골로 좀 뭐랄까 세탁을 한 거거든요. 그런 좀 불안한 파트너가 옆에 있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김민재가 이날 보여준 탄탄한 수비력은 더욱 좀 가치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현지 매체, 지역 매체인 칼초나폴리 24입니다. 이름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나폴리 지역 매체고 그래서 나폴리 팀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비교적 영세한 매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나폴리 구단에 어떤 공식적으로 취입을 하면서 나폴리 구단 선수들 인터뷰도 많이 하고 이 팀에 대해서만큼은 빠삭하게 알고 있는 그런 매체라서 저희가 자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김민재에게 6.5를 줬어요. 내용을 보면 경기 초반 오시멘에게 정교한 패스를 제공했다. 이 말이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김민재의 키패스 상황입니다. 밀리크가 김민재의 배후에 헤딩슛을 했다라는 아쉬운 상황 하나 말했고요. 마지막으로 3대1이 되는 상황에서 아쉬웠지만 후반전에 전사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 3대1이 되는 상황이라는 건 아마 2대1을 혼동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폴리가 2골 차로 앞서 있을 때 디마리에게 실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실점 상황을 말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쉬운 점이 좀 있지만 좋은 패스와 전사의 수비력이 있었다라고 역시나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김민재의 평점은 하위권입니다. 팀 내 하위권. 6.5면 물론 좋은 평점이지만 6.5보다 더 낮은 선수가 없어서 팀 내에서는 하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전반기 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매체들에서는 센터백이 뭐 골을 넣거나 한 날이 아니라면 6.5면 좋은 평가고 7은 상당히 좋은 평가다. 6이 보통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영국식, 그러니까 잉글랜드 축구를 다루는 영국식 매체들의 평가에 비하면 이탈리아 매체들이 한 평점이 0.5에서 1점 정도 짠 편이거든요. 그런데 스카이스포츠가 김민재에게 7.5를 줬다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무실점도 아니고 뭐 그리고 김민재가 골을 넣거나 어시스트를 한 것도 아닌데 7.5라는 건 굉장한 거고 그만큼 김민재의 순수 수비와 빌드업에서의 존재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평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민재 선수 이제 경기력은 더 회복한 것 같아요. 아직도 뭐 달리기 속도나 이런 몸 상태가 완전 100%는 아니지만 오히려 좀 패스나 이런 좀 경기력 있는 시야 면에서는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이제 몸 상태 회복하고 그 다음에 부상 당하지 않고 이 두 가지만 유지할 수 있다면 이번 시즌 내내 김민재 선수 끝까지 활약할 수 있을 것이고 팀의 우승 도전에 크게 힘을 보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다음 경기는 좀 쉬었으면 좋겠네요.
라흐만이 좀 똑바로 하시고 김민재 선수에게 휴식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